전 세계 여러 지역, 특히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이구아나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구아나는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농장에서 활용되고 그 가치 덕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큰 이구아나 농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지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구아나 농장은 규모가 엄청난 농부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언 카우 이론 초에 관해서라면 이 거대한 소들은 크기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입니다. 마치 중남미에서 유래한 작은 공룡과 같습니다. 길이는 2미터가 넘고 무게는 최대 8kg까지 나가며 수명은 약 13년입니다. 이구아나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이구아나가 반드시 박멸해야 할 침입종 중 하나이며 사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패션 및 식품 업계에서는 이구아나 가죽과 고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핸드백은 이구아나 가죽으로 제작되며 5만 달러에서 2천 달러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죽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더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업적인 이구아나 농장은 오늘날 패션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죽 공급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이구아나를 키우는 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한 일입니다. 멕시코에서 이구아나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구아나는 빠르게 자라고 발달하는 타고난 능력 덕분에 농부들은 자연 환경 덕분에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분 종은 다양한 생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이구아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여전히 따뜻한 기후입니다. 이구아나는 따뜻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케이지에 넣어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할 때 이구아나를 햇볕에 쬐도록 자주 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구아나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이구아나 사육은 동물의 주요 영양원이 채소를 포함한 식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채소의 영양가는 동물의 수와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적의 성장을 위해 어린 이구아나에게는 이틀에 한 번씩 먹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가 되면 일주일에 4번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는 생후 36개월, 몸길이 70cm에 이르면 성체로 간주됩니다. 이 시기는 녹색 이구아나 농장에서 고품질 이구아나를 사육하기에 이상적인 번식기이기도 합니다. 녹색 이구아나 농장은 다른 이구아나보다 번식률이 높아 많은 이구아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이구아나는 주로 상업적 농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되며 주된 목적은 가공산업에 가죽과 살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구아나가 원산지인 남미와 중미 지역 주민들은 매일 이구아나를 식단의 일부로 섭취합니다. 야생 이구아나 개체 수가 식용으로 가공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감소함에 따라 이 지역에는 대규모 이구아나 농장의 설립과 육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구아나가 단백질과 미네랄의 공급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닭고기에 비해 다른 여러 육류보다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이구아나는 인간의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공 지역에 따라 카레, 스튜, 샐러드 등 이구아나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이 있습니다. 반면 이구아나 섭취는 많은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종류의 고기는 다른 가금류나 동물 가죽만큼 자주 섭취되지 않습니다. 녹색 이구아나는 고기와 지방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한겸증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이구아나를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사실상 어디에서나 말이죠. 취미로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보다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실 아이언 카우 이론 치와위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은 상당히 비싼데 크기와 색깔에 따라 5만 달러에서 2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반면 이구아나를 키우는 것은 추운 기후나 겨울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약 섭씨 25도에서 28도의 온도와 약 섭씨 35도의 난방 온도에 놓이면 이구아나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이구아나는 스트레스를 쉽게 받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아야 합니다. 대규모 이구아나 양식은 야생 이구아나 개체군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생에서 이구아나는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사냥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지역에서 개체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상업적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농부들은 야생 개체군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도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농장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토착 생태계가 회복되고 번성하도록 돕습니다. 더욱이 많은 현대 이구아나 농장들은 동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육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육종을 통해 농부들은 특히 애완동물 시장에서 더 나은 피부 질감, 빠른 성장 속도,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색상 변이를 가진 이구아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학에 대한 집중은 수익성을 향상시켜 농장들의 패션과 식품 산업 모두에서 더 매력적인 이구아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이구아나 농장은 번식 전략 외에도 순환 농업 모델을 사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이구아나 배설물을 식물의 유기 비료로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재배된 식물은 이구아나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폐쇄형 순환 모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가축과 작물 생산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합니다. 이러한 농장은 환경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촌이나 저개발 지역에서 이구아나 농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사료 공급, 청소, 가공, 마케팅 등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수입과 삶의 질 향상을 의미했으며 이구아나 농장은 사회 발전에 효과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구아나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구아나 가죽은 유럽, 일본, 미국 등지로 수출되어 핸드백, 벨트, 신발 등 고급 패션 액세서리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출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구아나 농장이 세계 이국 가죽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전은 이구아나 농장에 스마트 노동업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추운 기후를 가진 국가의 농장에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온도 및 습도 조절 시스템이 설치되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이구아나의 복지를 보장하고 번식률을 높이며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구아나에 대한 의학 연구 분야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구아나 피부에는 피부 질환 치료, 상처, 치유에 활용 가능한 콜라겐과 한겸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약회사들이 농장과 협력하여 크림, 연고, 심지어 건강보조식품에 유용한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이구아나 농장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살모넬라균이나 기생충 감염과 같은 질병은 생물 보안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농장은 건강한 무리를 유지하고 생산된 제품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생 규정,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전략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구아나 양식은 높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 사육장 건설, 난방 시스템 설치, 허가 취득 등의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양식장은 2세 3년 안에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고 낮은 사료 비용과 높은 생산 가치 덕분에 상당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구아나 양식의 이점을 알리는 데는 대중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구아나를 해충이나 매력적이지 않은 동물로 여깁니다. 인식 제고 캠페인,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농부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구아나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인식함에 따라 이구아나 양식은 점점 더 수용되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오징어를 아시나요? 이 오징어는 동해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동태평양의 모든 오징어 종 중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페루는 대왕 오징어 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페루 어부들이 엄청난 양의 오징어를 포획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루는 매년 40만 톤에서 70만 톤에 달하는 대형 담수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획량의 70% 해당합니다. 2023년 페루가 어획한 거대 오징어는 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하였습니다. 거대 오징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수출될 예정이며 총 가치는 4억 2,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페루에는 거대한 오징어를 잡기 위해 오징어 어업에 종사하는 약 1만 7천 척의 소규모 어선이 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징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PTA, 침보우스, 일로와 같은 지역에서는 어선 한 척에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탑승합니다. 페루에서는 트롤 어업이나 줄낚시를 이용하는 산업 어선들과는 달리
개인 어부들이 국내 오징어의 대부분을 잡아냅니다. 각 어획은 2일에서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오징어가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물고기를 찾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여러 개의 갈고리가 달린 긴 낚싯줄을 사용합니다. 낚싯줄에는 살아있는 미끼 대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금속, 릴리폼이 있어 오징어를 유인합니다. 이는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출력,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현대식 어선들이 오징어를 해수면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징어를 발견하면 어부들은 손으로 낚싯줄을 물속으로 던지고 매번 힘차게 잡아당깁니다. 오징어가 낚싯줄에 걸리면 잉크를 뿌리거나 저항하여 낚싯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빠르고 단호하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거대한 오징어를 앞으로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인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큰 오징어들은 너무 무거워서 두세 명의 선원이 갑판 위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성수기에는 작은 배 한 척이 하룻밤에 500kg에서 1000kg의 오징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오징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분류, 냉동 또는 얼음에 보관합니다. 무게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징어 머리 처리 및 내장 제거에 능숙한 직원을 보유한 어선들이 많습니다. 페루에서 대왕 오징어를 잡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배 한 척에 겨우 5에서 6명의 작업자만 탑승하고, 그들은 거센 파도와 강풍, 밝은 조명, 그리고 비린내 나는 오징어 냄새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많은 어부들이 거대한 오징어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거나 몸에 검은 잉크가 튀거나 심지어 오징어를 배로 끌어올리려다 부상을 입는 일이 잦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항해 중에는 연료가 떨어지거나 전복되거나 파도에 침몰하여 며칠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의 부족, 현대적인 통신기술의 부재, 선상생활 환경의 열악함은 모두 오징어 낚시가 페루 해안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가 된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징어협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페루 해안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거대 오징어의 가공, 운송, 수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거대 오징어 어업 사업에는 2만 명이 넘는 어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페루 해산물 산업의 상당 부분은 대왕 오징어로 수출되는데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징어 내장, 건오징어, 통조림 오징어, 생오징어 등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루는 매년 약 7만 톤의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며 오징어 생산량은 약 1만 3천 톤에 달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징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페루에서 가공된 오징어 제품 또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피우라, 톰베스, 침보트와 같은 도시에 주요 오징어 가공센터가 생겨났습니다. 이 도시들에는 수출 전 오징어 다리와 오징어살을 냉동, 도축, 포장하는 수백 개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출을 위해 거대한 오징어의 상당 부분이 먼저 조리되고 그 후 얇게 썰어 냉동 및 진공 포장됩니다. 매년 대왕 오징어 생산은 페루에 수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며 이는 페루 전체 오징어 공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잉크 아트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마을 풍습을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페루의 거대 오징어업의 엄청난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을 넘어선 흥미로운 생물학적 신비와 기술 혁신의 세계가 있는데 해양 과학자나 지역 어촌 사회 외부에서는 이를 거의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크기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무척 추동물 중 가장 복잡한 신경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루 해양 생물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태평양의 일부 오징어 개체군은 피부에 생물 발광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어, 종에만 나타나는 진화적 특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빛 생성 능력은 포식자를 교란하는 것부터 짝짓기 중 의사소통이나 야간 협동 사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광포라는 특수세포에서 생성되는 빛은 어부들이 야간어업 활동 시 활동적인 오징어 군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어 더욱 집중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징어 먹물은 미식의 진미로 잘 알려져 있지만 페루에서는 과학자들이 오징어 먹물에서 생리활성 화합물을 추출하여 의약품 및 화장품 용도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멜라닌, 항산화제, 항균제가 풍부한 페루산 오징어 먹물 추출물은 피부 보호 및 상처 치유를 위한 천연 대체품으로 시험되고 있습니다. 리마와 해안 도시의 여러 스타트업이
오징어 가공 산업의 풍부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오징어 먹물 기반 생분해성 염료와 자외선 차단 로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로 웨이스트 접근법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산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페루의 숙련된 어부들은 격동하는 바다에서 야간 오징어 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소나가 장착된 차세대 자율 드론이 모선에서 출격하여 공중과 수중에서 동시에 대규모 오징어떼를 정찰합니다. 이 드론은 탑재된 GPS 시스템과 통신하여 어부들을 가장 생산적인 지점으로 안내하여 광활한 태평양 해역에서 수사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연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일부 드론은 오징어의 생물 발광을 모방한 소형 LED 어레이를 탑재하여 어부들이 낚시 바늘을 떨어뜨리기 전에 오징어를 배 가까이 유인합니다. 페루 오징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연구원들은 어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어획물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고 유전자 바코드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뚜렷한 오징어 개체군을 식별하고 이동 패턴, 산란지,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추적합니다. 이러한 거대 오징어의 생태와 이동 경로를 이해함으로써 어업 관리자들은 더욱 정확한 계절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주요 서식지를 남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외에도 거대 오징어는 침보테와 같은 페루 해안마을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곳에서는 매년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오징어를 기념하는 오징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오징어의 움직임을 흉내낸 전통춤, 오징어 요리를 선보이는 요리 경연대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장려하는 교육 워크숍으로 구성됩니다. 문화, 과학, 그리고 환경 관리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진 이 축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페루의 대왕고징어는 단순한 해산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해양의 신비, 최첨단 과학, 그리고 해안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종의 미래는 광활한 태평양 바다에서 전통과 혁신이 얼마나 잘 공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